네, 안녕하세요. 10월 20일 간의 날 특집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간 질환의 말기 단계인 간경화와 간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간염이나 지방간처럼 흔한 질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증 관 질환이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김윤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10월 20일에 간의 네. 날에 홍해걸 박사님께서 이제 그 장기려 박사님 사택에서 네네. 간의 날 기념해서 특집 라이브를 하고 이어서 저희가 오늘 네. 또 이렇게 중증 간 질환에서 음. 대가를 모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또 저희 채널에 자주 출연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간암, 비형 간염, 뭐 지방간 질환, 뭐 원발 담즙 당간염 등을 치료하고 있는 내과 교수 김윤준입니다. 또 현재 대한간학회 이사장이고요. 사실 이렇게 비욘디나 이렇게 방송 같은데 저는 출연 요청이면 항상 자주 출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진료 과정에서 이제 차츰 자세하게 얘기 못하는 거를 환자들과 이렇게 자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특히 이런 유튜브 방송은 다시 여러 번 보실 수가 있어서 아주 이렇게 환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요청하면 항상 자주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교수님 출연하신 저희 비욘디 영상들 네. 댓글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네, 그럼 댓글에서 항상 그 시간에도 네. 뭐라고 하죠? 이제 환자분들 대면하는 그 시간, 외래 네. 시간. 네네, 외래 그 시간. 외래 네. 시간에도 항상 젠틀하시고 네. 또 시간 또 가져서 또 얘기해 주신다고 네. 친절하시다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의사 선생님 치고는 네. 이 환자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근데 워낙 네. 시간이 촉박하니까 항상 그걸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고 싶고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신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이어가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50분 동안 시간 충분히 가져서 질의응답과 그리고 중증 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간 질환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간 질환은 간은 사실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키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뚱뚱해서 지방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몇 가지 유전적 질환이 있는다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간은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간은 어느 정도 진행할 때까지 별로 증상이 없어요. 간이 심지어 간암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간은 또 우리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그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그 신이 제우스의 벌로 산에 묶여서 매일 독수리가 와서 간이 90%를 뜯어먹고 그러면서 고통을 겪고 그렇지만 그 다음날 간이 다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 이식을 할 때는 자기 간이 한 70% 정도를 떼서 남을 다른 뭐 부모님이나 형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30%가 금방 다시 100으로 자라거든요. 그만큼 이제 재생을 잘하는 그런 기관인데, 근데 아주 이렇게 수술로 인한 절제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재생을 잘하는데 어떤 만성적인 질환에 있을 때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만성적인 질환에는 계속 술을 먹어서 손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제를 간에 해로운 약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녹즙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계속 손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비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처럼 간에 계속 손상을 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간이 점점 흉터가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간의 기능이 뭔지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간의 기능은 여러 가지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능, 그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영양분을 알부민 같은 영양소를 만드는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박테리아, 세균들을 잡아먹는 기능, 그리고 또 뭐 너무나 많은 기능, 주로 이제 화학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해독과 또 우리가 먹은 약제가 소변으로 나가거나 간에 세독되면 계속 그 약이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약제는 간에서 분해가 돼서 없어지거든요.
마찬가지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간에서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호르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질을 만들고 많은 물질을 해독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알부민을 못 만들면은 복수가 찬다든지 또 피를 굳게 하는 프로테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멍이 잘 든다든지 아니면은 피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되고요. 이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심한 상태고 또 이제 간이 그렇게 딱딱하게 되면 또 간암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인에서는 간암은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정상인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B형 간염이 없고 C형 간염이 없고 간경변이 없고 뭐 술을 많이 마시거나 지방간이 있지 않으면은 유전적인 요소도 없나요? 유전적인 요소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경변 간암을 피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지만 그걸 잘 몰라서 간경변 간암이 되는 분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까 녹즙 얘기해 주셨는데 그 녹즙 같은 걸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사실 이렇게 식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들이 생각보다 발달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을 동물들은 어느 정도 뜯어먹고 그 씨앗을 딴 데로 옮겨주면 그건 식물한테 도움이 되지만 동물들이 와서 자기를 너무 다 먹게 될까봐 거기에 대한 보호 기전인데 식물들은 뭐 가시도 그런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알칼로이드라는 그런 화학 성분을 잎이나 줄기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그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간에 독성이 나타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먹든지 자기 이로 씹어 먹게 되면은 별로 큰 애가 나타날 양만큼 먹기가 힘들어요. 적당히 먹고 그 식물들한테 좋은 거죠. 적당히 뜯어 먹어서 그 씨앗을 다른 데로 옮겨주면 식물들한테 좋은 건데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방지하겠는데 녹즙은 굉장히 많은 양을 녹즙을 짜가지고 한꺼번에 마시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게 됩니다. 전혀 몰랐어요. 네. 직장인들 녹즙 굉장히 많이 네. 마시잖아요. 네. 구독도 해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렇죠. 요즘 구독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지금 봉골레 불닭님도 남편이 네. 간경화 진단받았는데 막걸리를 너무 좋아해서 술을 못 끊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네. 술은 일단 그러면 간에 안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녹즙이나 이런 다른 종류들 중에 약재들도 간에 나쁜 약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약재 같은 한약재도 네네. 포함되고요. 한약재는 대개는 크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없고 없는 경우도 없고 대개는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급격하게 간독성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한약을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오는 거는 대개는 어느 정도 플라시보 효과가 큽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라고 먹으면 대개는 몸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근데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그런 효과까지도 그런 일종의 순기능이라고 판단을 그렇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느낌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규의학으로 현대의학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약간 아끼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인정하긴 하지만 대개는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큰 효과가 있으면 그거는 현대의학에서 받아들였겠죠. 노벨상 받을 만한 그런 큰 업적이니까 받아들였겠지만 그런 걸 안 받아들인 것들은 사실은 큰 효과가 없고 그런 플라시보 효과들이 대부분의 효과들인데 그중 일부 그래서 저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 정도지만 그렇죠. 일부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우리가 이디오싱크라틱 리액션이라고 그러는데 한약이나 녹즙은 어느 정도 많이 먹으면 다 나쁜 그런 식물들도 있고요. 한약들도 많이 먹으면 나쁜 한약이 있고 어떤 종류의 한약은 아주 특이 체질로 인해서 간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간이식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니까 그러겠네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의 선생님들하고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지려고 먹은 건데 나도 모르게 내가 특이 체질이어서 한약을 먹고 또 간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특이 체질인 경우도 있고 보셨다.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간 자체가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약재. 그런데 약은 안 먹는 네. 게 좋아요. 어떤 약이나 현대의학에서 나오는 약이나 한약이나 약은 저는 안 먹는 게 좋다. 항상 하는 말씀이 네. 정성껏 만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식단이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단을 골고루
조금 적게 먹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이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근데 간에 의해서는요? 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네네.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먹으면 도움되는 경우가 많죠. 파킨슨이 있으면은 파킨슨 약을 먹으면 좋아지고요. 분명히 두통이 있으면은 두통약을 먹으면 좋아지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 한약이나 다른 녹즙 같은 거는 더 건강해지려고 먹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더 건강해지는 약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영도 님도 저희 부부도 위 건강 위해서 양배추 브로콜리즙 매일 배달해서 먹고 그러면은 있는데. 매일 배달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네. 싫어할 것 같은데요. 네. 오영도 씨 부부는 양배추, 브로콜리 좋다. 저도 브로콜리 참 좋아하거든요. 2로 드세요. 2로 드시면은 딱 필요한 양만 먹게 됩니다. 그 아까 말한 대로 해로운 양만큼 2로 씹어 먹으면 먹을 수가 없거든요. 양배추도 마찬가지. 저도 양배추 좋아하죠. 그렇죠. 양배추를 뭐 본인이 요리를 해서 먹거나 자기 2로 씹어 먹으면 딱 적당한 양만큼 먹게 되거든요. 간에 해로운 양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즙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자기가 필요한 양을 알 수가 없죠. 벌컥벌컥 마셔버리면은 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액체로 마시는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들도 액체로 마시기 때문에 굉장히 과량의 포도당과 과당을 섭취하게 되고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이렇게 마셔버리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생각보다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신다는 건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도 또 항상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저는 항상 싱겁게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금을 많이 먹는 이유가 어떤 국물을 어느 정도 뭐랄까 간간하게 하려면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액체를 먹는 건 항상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액체는 물이 제일 좋습니다. 물이 제일 좋고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드시고 싶으시면 요리를 맛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2로 씹어 먹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양배추나 브로콜리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과량을 먹는 것은 특히 액체로 먹을 때는 너무 과량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요즘에 뭐 알코올성 그 간 질환도 비알코올성 간 질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술이 아니라 어떤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 때문에 간 질환이 생긴 건가요? 네. 요즘 비알코올성 질환을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바뀌었는데요. 대사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뭐 복부 비만, 당뇨나. 뭐 HDL이 감소돼 있거나 당뇨나 네. 비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라고 부르는데 네. 심대사 위험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 간에 기름이 끼게 됩니다. 간에 기름이 끼게 되면 역시 그 기름이 염증을 일으켜요.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고 역시 간이 딱딱해지고 간암이 발생하는 그런 코스를 밟게 되거든요. 최근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지금은 이제 인도나 미국에서는 C형 간염, B형 간염은 요즘 치료가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C형 간염이나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염, 간경변, 간암보다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변, 간암이 더 많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경변이 생기고 네. 이게 방치되면 간암까지 간다라고. 또 지방간은 특징적으로 네. 간경변을 거치지 않고도 간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뭐 네. 오늘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게요. 관련해서 준지신 질문이 있어서 아야아야네님께서 간 수치가 높아서 복부 초음파로 지방간이 있다고 살을 빼라고 하시는데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네. 근데 뭐 단순 지방간만 있는 거겠죠. 간경화 같은 것도 초음파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따로 코멘트가 없으신 거 보니까 그냥 걱정 안 하고 지방간 관리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초음파로 이게 단순 지방간만 있는 건지 지방 간염이 있는 건지 단순 지방간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합니다. 단순 지방간도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5단계 정상에서 간경화까지 섬유화 단계가 5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 지방간은 보통 한 14년 정도에 한 칸씩 올라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4년, 30년, 45년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진행하니까 네. 크게 걱정해. 단순 지방간 말고 지방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한 7년에 한 단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40세 때 왔는데 되게 1단계 섬유화가 있고 그러면은 68살 때는 간경화까지 진행해서 간암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초음파만 가지고는 단순 지방간인지
지방 간염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 중에 일부는 간경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코멘트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방간을 잘 관리하고, 그거는 우리가 비침습적, 예전에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많이 해서 그게 단순 지방간인지 지방간염인지 또 간경변이 와 있는지를 많이 확인을 했는데, 요즘은 피 검사나 아니면은 파이브로 스캔 같은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게 현재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 혹은 아직은 좀 알기 어렵긴 하지만 염증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현재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단순 지방간만 있는 경우는 그냥 동네 병원에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섬유화가 진행이 돼 있으면, 섬유화가 진행이 돼 있는 건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통한 수치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이 딱딱해져 1단계나 2단계까지 딱딱해져 있다. 그러면 이때는 동네 병원에서 지방간 관리를 하지 않고 좀 더 전문가, 간염 전문가, 지방간 전문가한테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복부 초음파로는 지방간 여부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냥 뭐 지방간만 있는가 보다 하고 안심하시지 말고 네. 혈액 검사 결과에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간염 전문가한테 가서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섬유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섬유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거는 조직 검사나 MRI라는 MRI 기반인데,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게 혈액 검사나 섬유화 검사,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충격파 검사라고 있고, 탄성 검사를 통해서 간이 딱딱한 정도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초음파 기계에는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간이 딱딱한지 딱딱하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이 딱딱하면은 그때부터는 간경변 위험과 네. 간암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명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게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경변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주나무님께서 지인분께서 간경화 진단을 받고 알코올 중독 증상이 아침에 있으신데 힘이 없고 손 떨리고 그래서 또 술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변이 탁한 색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12시간 넘게 자고 있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혹시 신장에도 무리가 가는 걸까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에도 무리가 가죠. 그러니까 그 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먹게 되면은 먹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항체들을 간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간이 이제 딱딱해지면은 그 항체와 항원 복합체들을 해소하는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콩팥에 걸려서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콩팥은 그런 걸 그렇게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헤파토레날 신드롬, 간신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간이 많이 나빠서 복수가 차게 되면 소변이 안 나오고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건 굉장히 간경변이 심할 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인분께서 간경화 진단을 받고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데 또 술을 먹는다. 이건 굉장히 심한 알코올 중독 증상인 걸 말하는 거고요. 오줌 색이 탁하고 거품이 많이 나오면은 콩팥 기능에 무리가 간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배만 나와님께서 올해도 다이어트 한다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시고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현재 고도 비만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매년 건강검진만 열심히 해도 간암을 예방하거나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체중을 빼야 합니다. 체중을 빼야 되고, 최근에 이제 체중을 많이 뺄 수 있는 좋은 약들이 많이, 상품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는데 말씀합니다.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약들이 많이 나왔고, 또 아주 고도 비만, BMI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는 요즘은 비만 수술을 많이 합니다. 비만 수술하게 되면은 효과가 대단히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뚱뚱하신 분들, BMI가 30 이상이거나 35 이상, 아주 뚱뚱하신 분들은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체중을 빼야 되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사람이 게으르고
자제심이 부족해서 뚱뚱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다. 뚱뚱한 건 병이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병이다라고 생각할 때 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를 좀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위를 흡수되는 양을 좀 줄인다든지 많이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런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급격하게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체중이 감소되더라도 간은 좋아집니다. 간은 많이 좋아집니다. 네. 심지어는 간이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지고요. 아니면 요즘 미국에서는 최근에 2가지 약제가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레즈디프라라고 우리가 사이로드 호르몬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 또 지방 간염에 효과가 있고, 그다음 위고비. 우리가 과다한 체중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고비도 많이 이제 미국에서는 간이 나쁜 경우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고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왜 배만나와님처럼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 느껴지시는 분들은 고도 비만이면 수술이나 아니면 위고비 마운저로 같은 체중 조절 약제를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체중을 감량하는 게 간 관리에선 중요하다는 굉장히 거네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 비만 환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마른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체중을 그분들은 많이 뺄 필요 한 3% 정도 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도 비만인 분들은 우리가 간에서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5%, 그러니까 80kg라면은 4kg 정도를 빼는 게 좋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7%, 한 6kg 정도 빼는 게 좋고, 그렇지만 딱딱해진 간이 다시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한 10% 이상 감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8kg 이상 감량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당연히 쉽지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약제의 도움을 받는 게 현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방금 그 딱딱한 간이 체중 감량을 하면 또 부드러워진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간 경변이라고 아예 그 간이 딱딱해졌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그 병은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아까 하나요? 말한 대로 간 섬유화 정도를 5가지로 나누는데 네. 초기 섬유화, 그러니까 유의한 섬유화, 심한 섬유화, 간경변 이렇게 하거든요. 간경변이 5단계이군요. 너무너무 딱딱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 정도 단계 요 초기 5단계 초기만 해도 염증이 줄어들고 체중이 줄거나 혹은 비형간염 치료가 잘 되거나 C형간염 치료가 잘 되거나 혹은 술을 끊거나 하면 다시 좋아지는 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자, 너무너무 딱딱해지고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간암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검사를 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간 기능까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초기 간암이 있다면 그때는 간 이식을 하거나 하는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신기하네요. 이게 5단계라고 하면은 5단계 초기까지만 가도 관리를 잘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어느 정도는 좋아집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주신 질문들 좀 있어가지고 네. 조금만 더 받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 대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오늘이 날입니다. 궁금하신 점들 댓글 혹은 전화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실시간으로 응답 주실 예정입니다. 탁구의 왕자님께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건강관리는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45세이시고 술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마십니다. 담배는 없고 가족력도 없고요. 그건 큰 문제. 비형간염이 없고 C형간염이 없으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술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마시면은 어느 정도 마시느냐가 중요한데요. 일주일에 보통 21잔 이하로 마시는 게 남자는 좋습니다. 21잔이라는 건 술 한 잔이라는 거는 술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량이 일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주는 한 잔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소주 한 잔에 50cc거든요. 소주는 근데 예전에는 뭐 한 23% 정도 됐고 요즘 뭐 16, 17%지만 소주 한 잔은 50cc인데 소주 말고 더 족보가 있는 역사가 오래된 술들은 위스키는 한 잔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cc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보통 1온스면 30cc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위스키가 40% 볼륨이 알코올이니까 4, 3, 12, 1온스 하면은 12cc. 근데 알코올이 비중이 0.789입니다. 여기서 0.789를 곱하면 10g. 알코올 10g을 보통 한 잔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럽 가서 맥주 드셔보셨죠? 유럽 가서 맥주 주면 맥주 한 잔 달라면 몇 cc 주시던가요? 1000cc. 아닙니다. 300cc 딱 주죠. 그래요? 300cc.
맥주는 300cc가 한 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4% 보통 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지만 뭐 4%라면 4, 3, 12cc 역시 12cc고 알코올의 비중을 곱하면은 10g. 그래서 오.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는 한 병이 750cc인데 한 병 따르면은 몇 잔 나오죠? 포도주 7잔. 7잔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100cc 정도 나오고 역시 포도주는 알코올 농도가 12cc니까 12%니까 보통 네. 12cc. 그러니까 역시 10g. 그러니까 한 잔은 대부분 10g입니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역사가 깊은 술들은 한 잔이 다 10g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한 잔을 일주일에 21잔 미만 마시는 게 좋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면 유방암 위험이나 여러 가지 암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 여자분들은 술에 대해서 남자보다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일주일에 14잔 이하, 더 좋게는 7잔 이하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은 일주일에 3번 뭐 좋은데 한 번에 마시는 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소주 맥주를 한 잔을 맥주 300cc를 운동하고 한 잔 마신다. 3번 마시면 3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데 뭐 소주 3병을 하루에 일주일에 3번 마시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담배는 역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간에도 담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B형 간염이 없고 C형 간염이 없고 뭐 고혈압이나 비만 이런 게 없다면은 우리 탁구의 왕자님은 뭐 제가 보기엔 간으로 인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주 네. 좋은 생활 습관을 술이 적정한 양이라면 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술이 일단 적정한 양이어야 되고요. 양이면 일주일에 3번이 중요하지 않고 네. 몇 잔을 마시냐가 중요합니다. 21잔 이하가 좋고요. 요즘은 술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더 엄격해지고 있어요. 옛날엔 술을 조금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술을 조금 하루에 2잔 정도 마시면은 전혀 안 마시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마시는 급격하게 높아져서 하루에 2잔 정도는 마셔야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과연 저량 아주 적은 양의 술이 하루에 2잔 정도의 술이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아직까지 너무나 논란이 많고요. 그렇지만 2잔까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14잔 이하를 마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300cc 맥주 14잔 아니면 포도주 14잔 정도가 좋지 않나. 그 이상은 뭐 많이 봐줘도 21잔 이하로 마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술은 조금 먹으면은 심근경색을 많이 막아줘요. 한 잔이나 2잔에서는. 그렇지만 술은 아주 적은 양에서부터도 또 심방세동을 늘리고 또 식도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술은 적게 마시는 게 좋다. 남자는 21잔 이하, 더 좋게는 14잔 이하, 여자는 일주일에 7잔 이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숫자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조금 더 마음이 네. 편하네요. 네. 그다음에 오영도님께서 그 약간 B형 간염 이야기해 주셨는데 B형 간염 접종을 해도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이신가 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보통 나이가 들면은 B형 간염이 걸리더라도 되게 급성 간염으로 앓고 지나가지. 그러니까 B형 간염이 전염되는 패턴이 나라마다 틀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머니에서 아기로 전염이 됩니다. 아기가 받아들여 보니까 B형 간염을 어머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적이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에서 받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만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가지고 계속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이제 한 2살, 3살짜리 토들러 아기들이 놀다가 서로 전염이 됩니다. 그때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또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해요. 그래서 역시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지나서 걸리면 대개는 급성 간염만 앓고 만성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로 서구나 미국에서는 이제 B형 간염 환자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성적 접촉, 뭐 성관계 등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급성 간염만 그냥 황달이 한번 왔다가 났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간은 한 번의 급격한 손상에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급성 간염은 왔다가 나오면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성적으로 축적이 되면은 감기병 간암이 오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B형 간염이 걸리더라도
되게 급성 간염만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비형 간염을 접종해도 안 생기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게 이제 투석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 혹은 면역 억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더 이상 접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인 경우에 항체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걱정할 필요 면역력이 없다. 정상이라면은 면역력이 정상이다. 접종할 필요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포도 땅콩님 주신 질문인데요. 화학 색전술을 2번째 하셨고 한 번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간은 간 경변 상태이고요. 고주파를 해야 할지 복강경을 시술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네, 우리 하시네요. 건포도 땅콩님은 너무나 절실한 상태에서 질문한 게 제가 그 글에서도 읽어지는데요. 아마도 종양이 2개인데 화학색전술을 2번 했는데 종양 1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여러 개인데 5개인데 하나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간 상태는 간경변 상태입니다. 고주파를 해야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요. 위치하고 간 상태에 따라서 간 상태가 아주 좋고 처음에 종양이 3개냐 4개냐 2개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종양이 만약에 5개인데 4개가 색전술로 치료가 됐으면 요 하나를 수술로 치료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간암이 5개가 있다는 건 또 자꾸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강경을 통해서 간을 떼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간암이 하나다. 간암이 하나인데 색전술을 2번 했는데 간암이 1개가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은 간 상태가 좋다면은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주파는 그 중간 정도인데요. 뭐 간암이 한 3개 정도였는데 2번 색전술을 해서 2개가 치료가 됐으면 하나 정도는 추가로 고주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이 답변은 귀담아 듣지 말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간 상태, 간암의 크기, 그리고 간암의 위치에 따라서 너무나 판단이 어려워서 이건 그냥 제가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대로 하지 마시고 간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치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안전발레님 질문인데요. 간에 좋다는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이 너무 많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이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감히 말하는데 어느 것도 좋다고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좋다고 증명되지 않았고 간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매일 싸우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하루에 술 한 잔을 먹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아스피린을 먹는 게 과연 더 오래 그러니까 정상인에서 더 오래 사는 거는 증명된 게 거의 없어요. 병이 있는 분들은 어떤 약을 먹어서 더 오래 사는 게 증명되는 게 많죠. 간암 환자한테서 무슨 항암제를 치료하면 훨씬 더 오래 산다 증명된 게 많고 위암 환자한테서 어떤 약을 먹으면 더 오래 산다 증명된 게 많고 고혈압 환자한테서 고혈압 약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런 건 증명되는데 정상인이 더 오래 사는 거는 증명된 게 거의 없습니다. 아스피린도 아니고 심지어는 비타민도 먹으면 더 오래 산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거든요. 결과가 엇갈립니다. 좋다는 연구도 있고 오히려 나쁘다는 연구. 비타민이나 미네랄 먹으면 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 네.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많고 실제로 잘 보면은 이 비타민이나 이런 보조식품을 먹는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는 분들이 좋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엉터리 연구를 하게 되면 대개는 그런 먹는 것들이 좋게 나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엄밀한 연구를 하게 되면은 먹는 게 오히려 나쁜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떠한 약제도 건강에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좋게 만든다는 연구는 저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어느 것도 안 먹는 게 사실 여기 홍해걸 우리 네, 기자님 부인도 저하고 같은 동문인데 네. 그런 걸 많이 파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지. 어떤 영양제도 몸에 좋은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심지어 어떤 운동을 한다는 것도 운동을 해도 부상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심한 운동. 그러니까는 그냥 운동이 재밌으면 하는 겁니다. 재밌으면 하는 건데 근데 걷는 운동 보통 이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그러니까 좀 빠르게 걷는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는 게 크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운동이면 충분하지 많은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해했습니다. 약제는 먹는 것도 다 부상 위험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 같은 건 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죠. 수영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 빠른 정도의 운동과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이상 하는
것 이상의 운동이 과연 건강에 좋으냐. 더 재밌으면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재밌게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즐겁고 재밌으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건강식품도 어떤 걸 더 먹어서 건강한 삶이 더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없다라고 아니면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영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 너무 생각나는 게 보통 저희가 술 마시면서 그러면서도 간 지키겠다고 막 밀크시슬 그렇죠. 먹고 뭐 헛개수 마시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고요. 운동을 적당히 하고 좋은 음식 요즘 뭐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고 하니까 지중해 식단을 적절히 약간 부족한 듯이 섭취를 하고 적절한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정성껏 차린 음식을 적절히 먹는 거 이게 가장 돈도 많이 들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좋은 거죠. 다른 게 뭐 약을 뭘 하나 먹어서 뭘 몇 개, 5개 먹어서 좋아지는 건 너무 쉬운 길이고 그런 쉬운 길이 질리는 경우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응애운님 질문인데요. 요즘 계속 피곤하고 졸린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지 간 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현대인들이 많이 맞아요. 하는 피곤한 고민이죠. 간이 나쁘면 분명히 피곤합니다. 네. 많이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연구에서 전체 피곤한 환자가 1000명이라면 그중에서 간 때문에 피곤한 환자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되느냐를 연관형 0.1%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나쁘면 피곤한 건 맞아요. 그렇죠? 이 여기 반대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는 건데 네. 간이 나쁘면 분명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피곤한 사람 중에서 피곤하다고 간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 굉장히 일부만. 그런데 간이 나쁜지 안 나쁜지는 우리가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간 때문에 피곤한 건지 졸린 건지. 그거는 간단한 피 검사와 뭐 초음파 검사, 섬유화 검사 같은 걸로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구별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본인이 구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 전문가를 찾아가서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이게 간 때문인지 그러면 이게 원인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건 되게 이제 불면증이 원인인 경우도 많고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인 경우도 많고 당뇨가 원인인 경우도 많고 우울증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원인이 많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는 힘든데 간 때문이라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 지인분 중에 네. 피곤한데 밀크시슬을 먹으면 괜찮아지는 것 같다면서 저한테 계속 구매를 해달라고 하세요. 밀크 시슬은 사실은 간에는 살짝 좋은 영향이 많다는 연구가 많은데요. 네. 정상인에서 과연 좋다냐, 좋을 것이냐, 그거는 정상인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다른 많고요. 곳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사람은 굉장히 피암시성이 강합니다. 약한 존재고 피암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암시를 하는 거죠. 이걸 먹으면 좋다 하는 그 느낌만으로 많이 좋아지는 거라서요.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근데 그게 네. 그게 먹어서 좋다면 비용이 크게 감당이 안 된다면은 아까 그쵸. 말한 효과.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굉장히 그게 프래그마티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하다면 비용이 얼마 들지 Why 않고 not? 해가 거네요. 없다면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도 효과라고 보는 혹은 그런 피암시적인 효과도 효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저는 그 견해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게 먹어서 좋다면 굳이 그걸 막을 필요는 또 없지 않나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한약들도 그 정도의 효과거든요. 근데 해가 되지 않으면은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데 사실 너무 많은 국가 보건사회학적인 비용을 소모하고 그다음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수님 질문이 많네요. 저희 다 뭐 대답해 네. 보죠. 유칼립투스님 질문인데요. 운동 중독이시래요. 근데 갱년기 들어서 갑자기 체중이 늘어서 고지혈증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니까 체중이 잘 빠지더니 엄청 피로감을 느껴서 간 수치 검사를 하니까 99, 97이 나와서 간에 좋은 약까지 처방해 주셔서 드시고 있다고 해요. 근데 좀 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높아진 겁니다. 체중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빠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느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이가 들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아기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1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쭉 올라가는데 260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서 먹는 게 좋다고 아까 말했죠.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게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아까 말했죠. 어떤 건강한 사람이 약을 먹어서 오래 살기 힘들지만 병이 있는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는 약들은 무수히 많거든요. 고지혈증 약을 먹는 건 찬성인데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고 우리가 체중이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피로감을 느껴서 이거는 고지혈증을 낮추는 약들이 약간 근육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간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GOTGPT가 아마 99, 97이 올라 나온 것 같은데 그게 근육 손상이 돼도 이 정도 수치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육 손상인지 간 손상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데요. 근데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중에서 근육 손상과 간 손상이 없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제를 한번 교환을 해보는 게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높은 수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심근경색이나 뭐 뇌졸중 위험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음식이나 운동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약을 바꾸고 음식을 절제하고 체중 유지하는 거 좋은 방침인데요. 약 자체에 전혀 뭐 간 손상이나 근육 손상이 없는 약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약제는 되게 효과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근데 워낙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도 절제하고 체중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약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젤님께서 30세 남성인데 지난주에 건강검진 ALT 수치가 64 나왔습니다. 혈압도 저 정도 나왔고요. 복부살 때문에 혹시 간 수치가 높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물론 원인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뭐 간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이 워낙 많아서 근데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간염, 지방간, B형간염, C형간염, 약제, 술 이런 것들이거든요. 순서대로 하자면 지방간, 술, B형간염, C형간염 나머지는 나머지 기타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심메타볼릭, 심대사 위험 인자들이 몇 가지 있네요. 혈압하고 뭐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뭐 혈당도 살짝 높을 수 있고요. 혈당도 뭐 당뇨 수준까지 아니라 살짝만 높아도 우리가 대사 위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B형 간염이냐 C형 간염이냐 알코올이냐 다른 뭐 윌슨병이나 헤모크로마토시스 뭐 철분이 간에 축적되는 병도 있고 구리가 간에 축적되는 병도 있고 자가면역성 간염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한 번은 생각을 해보고 아니라면은 지방간이라고 생각하고 체중 조절을 해보고 아까 말한 몇 가지 약제 뭐 레즈디프라나 위고비 이런 약제를 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 노력으로 저 혈압이나 체중, 복부 비만 같은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간은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10% 줄일 수 있으면 틀림없이 좋아지거든요. 지방간이라면. 그래서 체중을 줄이고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고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먼저 찾아가서 다른 원인이 있나 없나를 먼저 감별을 하고 지방간으로 그게 더 좋은 방법이네요. 지방간이라면은 섬유화가 얼마나 돼 있나 한번 고려를 해보고 체중을 줄이는데 실패하면은 고도 비만이 있다면 비만을 줄이는 약제를 사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아까 간암은 그러면 확실하게 간경변이 있는 분들에게서만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B형 간염, 특히 B형 간염하고 지방 간염은 간경변 없이도 간암이 오거든요. B형 간염과 지방 간염, 주로 이제 윌슨병이나 C형 간염, 뭐 이런 것들은 간경변이 온 다음에 간암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B형 간염이나 지방간은 간경변이 없이도 간암이 간혹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간이 아픈 게, 물 드셔도 됩니다. 이제 간이 아픈 게 증상이 없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생기고. 그러면 B형 간염이나 혹은 뭐 지방 간염이나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그거는 피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거는 혈액 검사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아요.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보고요. 혈액 검사, 간 초음파 검사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의사 선생님은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AST, ALT가 높으면
충분히 그거는 간 전문가한테 가서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네.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에서 뭐 간 경변이나 지방간이 나와도 원인을 밝혀야 되고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형 간염은 우리나라가 이제 56세에 전 국민들이 시형 간염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56세까지도 강경화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평생 비형 간염이냐 시형 간염 검사 자체는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남자와 섹스하는 남자라든지 아니면 혈액병 환자라든지 뭐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은 비형 시형 간염 검사를 좀 더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문신을 많이 하는 분, 문신도요? 아니면 문신을 통해서 그런 병들이 아니면은 우리 주사약으로 네. 하는 그 레크레이션 드럭이라 그러죠. 그런 마약이요? 마약 주사를 사용하신 분들은 좀 더 검사를 자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염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거네요. 전염이 될 수도 있고요. 마약 주사를 보통 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돌려 사용하지 않도록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 선진국에서는 주사기를 무한대로 공급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니 근데 네. 돌려 쓰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요. 그게 나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과거에는 그런 것들 다 돌렸었거든요. 돌렸었고 우리가 이렇게 토니켓을 묶고 주사를 한 다음에 빼면은 약이 그냥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 약이 그렇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네. 빼기 전에 보통 시린지를 좀 당깁니다. 네. 그래서 그 바늘을 피로 채우거든요. 피로 채우고 바늘을 뽑으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다 데서는 옆이하면 그 피가 그런 용도로 또 문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신하면 피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네. 피들이 뭐 문신사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하겠습니다만은 문신사들이 의사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이 나쁘거나 뭐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관념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염될 위험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뭐 피어싱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병원에서 피어싱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미장원이나 그런 뭐 데서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물론 굉장히 위생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노력은 하지만 사실 개념이 없고 또 무균 환경은 아니니까요. 무균이라는 개념이 없죠. 네. 무균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전염될 확률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염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보통 이제 알코올 수압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긴 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된다. 그렇지 않죠. 어쨌든 좀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하네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증상은 없어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통해서 ALT 수치가 높으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건강검진에 AST 들어있으니까 해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황달 수치, 알부민 수치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방송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어서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동안 쭉 간암 환자분들, 강경병 환자분들 보시면서 이런 점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은 많이 뚱뚱하거나 그런 대사 위험이 높거나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거나 비형 간염, 시형 간염이 아니거나 이 네 가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위험은 1, 2%에 불과하거든요. 그건 주로 이제 아주 특이한 유전 질환 아니면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자기가 속하는지는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기가 비형 간염 환자인지 시형 간염 감염이 되어 있는지 자기가 대사 위험이 많고 대사 위험으로 인한 지방간이 있는지 혹은 자기가 술을 먹어서 술에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정성껏 만든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은 간에 문제가 일으키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네 가지에 속한지를 꼭 알아야 되고 그 네 가지에 속해 있으면 비형 간염 요즘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시형 간염 완치도 가능합니다. 지방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약제들이 돼서 체중 조절 많이 쉽게 됐고요. 체중 조절 쉽게 됐고 술은 끊는 게 굉장히 술이 제일 어려운데요. 끊는 게. 그래도 정신과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 네 가지. 그리고 일단 어떻게 선생님이 간경변이 되면 간암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1년에 2번 초음파와
간암 수치 AFP 검사를 통해서 초기 간암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간경변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간암이 언제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검사를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윤준 교수님 모시고 간 건강에 대한, 간 질환에 대한 질의응답 이어가고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너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